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댓글에 많은 분들이 종양내과 의사는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안 받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팩트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만약 암에 걸리신다면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어려우면서도 뭔가 정해져 있는 답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환자들한테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암이냐, 그리고 몇 기냐에 따라서 항암 치료가 필요한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지, 수술이 필요한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항암 치료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암제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죠. 항상 의사들은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이게 환자한테 얼마나 이득을 줄 거고 부작용 때문에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인가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크면 그 치료를 택할 거고 반대면 치료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볼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임상시험이 사기니까 시험을 한다,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이면은 임상시험에 참여하시겠어요? 물론 기회가 있다면 임상시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이 완치가 가능한 병이면 사실 임상시험이 필요가 없죠. 아무리 항암제가 발전하고 암의 치료법이 발전을 해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어떤 병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약이 좋아졌어도 완치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보다 더 좋을 걸로 예상되는 어떤 약을 가지고 신약 임상 프로그램이 현재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신약 임상 시험을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이제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의사들은 그래서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은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암 치료를 하면서 치료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암 치료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의사들도 똑같은 걱정을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면밀하게 할 것 같고요. 치료를 선택하기 전에 이거를 했을 때 효과는 요만큼이고 그거에 비해서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 경우는 내가 암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는 쪽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리고 상황별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은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수님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재 항암 치료가 필요한 암이며 그 항암 치료가 필요한 병기라면 항암 치료를 이제 받는 쪽을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죠. 교수님 지금 한 4가지 정도 쭉 나열해 주셨는데 그게 혹시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을 해 주신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암의 유형과 암의 진행 상태, 병기,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위험 이득 평가를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신약 임상 프로그램, 임상 시험에 참여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삶의 질을 고려해서 치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4가지 요소가 암 치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까지 해주신 말씀들은 가정을 한 거잖아요. 혹시 실제 의사들 중에 소개시켜 주실 만한 사례들도 혹시 있을까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의사들이 항암 치료를 안 받을 거다, 이런 이제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암 치료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의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판단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사례로 들어드리는 분은요, 이분은 이제 여자 의사십니다. 30대 중반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국내 5대 암센터에 근무를 하시면서 처음 교수 발령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신적 고통 속에 지내다가 결국은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치료를 쭉 이어나가게 된 것이죠. 특히 안 좋았던 부분은요, 우리 PD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방암 중에 제일 안 좋은 타입이 3중 음성 유방암. 딱 이분이 지금 3중 음성 유방암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실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었던 거는요, 초기였어요. 아마 1기 아니면 2기였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치료를 하기로 딱 마음을 먹고 나서 수술을 일단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조 항암 치료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보조 항암 치료 종류가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게 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분은 어떤 걸 선택했느냐, 가장 강한 레지멘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강하다는 건 뭐냐면 효과 측면에서도 좀 더 강할 가능성이 있지만 독성, 즉 부작용도 그만큼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항암치료 레지멘을 선택을 해서 끝까지 별 탈 없이 잘 받아오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본인만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하신 거네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까지 10년 이상 지났잖아요. 전혀 문제 없이,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그 당시에 보기로는 한 1년 정도 병가 휴직을 하고 나서 복직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잖아요. 1년 정도 휴직을 한 다음에 가발을 쓰고 나타나셨는데 처음에는 사실 조금 어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발을 쓰고 열심히 암 환자 진료를 하더라고요. 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났더니 어느 순간 가발을 또 벗고 나타나요. 이제 머리카락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완벽히 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로서는 지금 막 나기 시작하는데 본인은 이제 가발을 딱 벗고 나타났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완전히 머리가 나지도 않았는데 당당하게 환자 진료에도 임하고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찬사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환자들도 되게 의지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환자분들도 내 의사 선생님, 나를 치료해주는 주치의 선생님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본인도 이렇게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직접 옆에서 목격을 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두 번째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남자 교수고요. 마찬가지로 종양내과 의사하면서 국내 5대 암센터에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약 한 10여 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폐암이면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암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폐암은요, 일반적으로 유방암보다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전반적인 사망률로 비교해 봤을 때도 폐암이 훨씬 더 사망률이 높은 암종입니다. 이분도 다행히 기수가 굉장히 높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셨던 분입니다. 치료 결과는 어떠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병원 생활에 복귀를 했고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요즘도 암 환자들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분은 학회에서 연구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잘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특이한 게 폐암을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또 본인이. 본인이요? 네, 폐암을 전공하시기 때문에 폐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폐암에 어떤 약을 쓰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그 약의 효과는 어떻고 부작용은 어떻고, 이런 거를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본인이 이제 진단을 받으면서 표준적인 항암 치료를 본인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종양내과 의사들이 본인이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을 거다? 저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받으신다. 그렇죠. 본인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부작용을 감수하고 치료를 받으셨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분들은 항암 치료에 대해 정말 빠삭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고 치료에 임했던 것 같은데,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의사분들 케이스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케이스는요, 외과 의사신데 암을 수술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항암 치료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암 수술 전문가신 분이 어떤 치료 과정을 겪었는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어떤 암이었어요? 이분은 후두암인데요. 근데 한 60대 정도의 후두암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 당시에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할 거냐라는 결정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잘 마치고 암 치료를 잘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가 뭐예요? 네, 후두암의 경우는요, 수술을 하게 되면 후두를 싹 잘라내버리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된 치료 방법이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이라는 것인데, 방사선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술을 했을 때와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부작용 면에서는 목소리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항암 치료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암 수술을 하시거나
하거나 그러시면은 그래도 전문가의 느낌은 없나요? 아무래도 비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암 수술을 하시니까 암 치료 전문가시겠구나, 항암제도 잘 아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암 수술 전문가이지 항암 치료 전문가는 아니셨어요.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오면서 항암 치료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쉽지 않은 치료구나 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후두암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때 종양내과 의사와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합시다, 이게 가장 현재로서는 좋은 치료입니다 라고 레커멘데이션을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치료를 잘 마치셨다는 것이죠. 항암 치료가 힘들다라는 걸 본인이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힘들다라는 걸 아셨을 텐데, 그 치료를 권고대로 잘 따라서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복귀는 잘 하셨죠? 네, 그럼요. 이분은 수술을 많이 하시는 의사분이신데, 우리 국내에서도 암 수술 분야에서는 뭐 굉장히 내로라 하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후두암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아주 자유자재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 와중에도 암 환자들 치료도 굉장히 열심히, 수술도 열심히 하시고 병원 경영에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암 치료하는 분야의 후배로서는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제 주변에서 종양내과 의사들, 그리고 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 의사가 본인이 암 환자가 되었을 때 항암 치료를 받았던 사례 몇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암 전문의들은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여러분의 편견을 깨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